오늘은 최근 채권 시장 변동과 주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전자산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금값이 상승하고 또 달러 가치도 상승하지만 엔화가 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엔화도 상승하게 되고, 네,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즉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국채 수요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약간 달랐습니다.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금값도 떨어졌고 또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거는 아주 일반적이지만 엔화가 같이 떨어지는, 즉 달러 중심으로 환 시장에 돌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결국에 국채 가격 하락, 즉 국채 금리 상승, 엄청난 양의 국채 매물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이번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주식 시장이 하락해서 안전자산이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지금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해서 주식시장이 하락이 나왔고 이쪽에도 다 영향을 줬구나, 즉 우리 기존의 주식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벗어나야 이번 사태를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도 향후 채권 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주식시장이 꾸준히 아주 상승해 왔나, 큰 변동성 없이 상승을 해왔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까지 나오는 채권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이런 친구들은 유로존 국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국채 시장에서 특히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나 제로 금리 사태가 나오기도 했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마이너스 금리를 갖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만기가 되면은 이자가 마이너스가 돼서 무조건 손해를 보는 그림이 나오는데 왜 이것이 가능한가 말씀드리면 바로 이 국채 유통 과정에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채는요 이렇게 입찰 과정이 있습니다. 입찰 과정을 하고 입찰하는 요 프라이머리 딜러라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돈을 납입을 하게 돼서 국채를 받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파 레이트라고 하는, 쿠폰 레이트라고 하는 일드가 됩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 이 국채라는 거는요 몇 퍼센트 이율을 줄게라는 이 통장의 개념이 아니에요. 요것은 쿠폰, 즉 이 만기일에 얼마의 돈을 주는 증권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채권을 어떤 가격에 매수를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국채를 9,0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기가 될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000원, 1,000달러겠죠. 근데 이게 지금 안전자산을 많이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의 이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내가 국채를 10,000원, 10,000달러에 샀습니다. 그러면 아까 9,000불에 입찰을 받았던 딜러는 1,000불의 이득을 보고 나한테 국채를 넘기겠죠. 근데 저는 이거 사신 분은 어떻게 됐죠? 이거를 만기까지 2030년이라는 예를 들면 가상의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시장의 유동성이 막 넘쳐나고 온갖 자산들이 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금리도 가능해졌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1,500원을 주고 팝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이너스 금리 상태에서 국채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분은 이제 500불의 이득을 받고 이 국채를 넘기게 됩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은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이죠. 만기까지 국채를 갖고 있게 되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뜯깁니다. 아니 1,500원, 10,000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1,500원 주고 사신 분이에요. 이거 바보죠. 자, 바보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되면 더 큰 바보가 나타나서 이거를 1,700을 주고 사갑니다. 그럼 나는 200의 이득을 받죠. 자, 이게 왜 가능하냐?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더 큰 바보 이론이죠. 두 번째,
그죠? 유동성이 많으니까 모든 자산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거죠? 그렇죠. 연준이 국채를 사니까. 자, 연준은요. 자, 여러분들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연준이 돈을 찍어가지고 중앙정부에 넘겨주는 이런 그림을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연준은 여기서 입찰을 받을 수 없고 이 시장에 이제 개입을 해서 여러분들 채권을 이제 채권을 매입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채권의 공급을 줄이는 거죠. 즉 이 연준 자체가 하나의 수요처가 돼가지고 이제 더 많은 물량을 내더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연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비싼 값으로 국채를 사도 결국 연준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연준이 아니고 유럽 기준에서는 ECB죠. 그래서 이 중앙은행들이 어쨌든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으로라도 이 국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특히 이 ECB에는 이제 텔트로라는 규정도 있고, 그리고 이 할당량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 달에 사야 되는 이 할당량이 있어요. 그래야지 중앙은행에 돈이 공급되고 이 돈으로 부양책을 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다시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 이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 연준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마이너스 금리가 현재 유동성이 풍부하고 중앙은행이 거의 강제적으로 국채를 매수하는 상태에서는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효과가 뭐냐. 자, 이제는 국채를 거래하는 데에서는 내가 이익을 볼 수가 있지만 국채를 보유하는 데에서는 그죠, 이익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은 높아졌는데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 국채를 자 갖고 있으면 손해, 팔면 이득. 자, 팔아내게 됩니다. 특히 큰 기업형 투자자들은 이거를 아주 낮은 가격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팔아서 돈을 받나, 만기까지 들고 가서 돈을 받나,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쭉 나오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다? 주식 시장으로 이 돈이 공급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미 그죠, 채권 금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돼 가지고 금리는 계속 이렇게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됐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이 그렇게 때문에 돈이 계속 유입돼서 여러분 유동성을 이긴다. 자, 내려가면 살 수밖에 없어. 내려가면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즉 시장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요 그림에서 어떤 게 빠져나갔냐? 바로 시장 금리는 낮은 상태에 이제 더 이상 유지를 못한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금리가 채권 가격이 그죠, 떨어졌죠. 이렇게 이제 이게 제가 좀 줌인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조금 긴 이제 연수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금리가 크게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금리가 0.5%도 안 되죠. 0.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주가가 유지만 해서 내가 배당만 받더라도 1.5%의 배당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1.0%의 갭이 있다. 그죠? 이게 알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알파가 없어.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이 문이 닫힌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그죠? 위험 자산인 주식의 기대 이익률이나 그죠?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하는 그죠? 이 채권의 이 금리 요거의 수익률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일부 자금은 채권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주식시장이 유동성에 힘을 많이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지금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을 지탱하던 세 개 고리 중에 한 개가 끊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현재 이제 약간 변동성도 높아지고 이제 내려가면 올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했던 이 차트에 줄 그어 놓으면은 힘 있는 반등 이게 사라진 겁니다. 변동성이 높아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 일반적인 차트를 계속 벗어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바로 이 채권 시장의 거래 대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우리나라 코스피 거래 대금이 이 정도 됩니다. 한 지금 그죠? 한 140억 불 하루에 정도 되는데 요게 미국 주식이 10배가 넘죠. 한 1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2배 중에서도 이 미국의 채권 시장은 그 2배가 넘죠. 그 어떤 말이냐면 이 채권 시장의 거래액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에서 한번 이 한 움직임이 나오거나 큰 포지션이 변동을 하게 되면은 이 주식 시장이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장세에서 이 돈의 흐름이 주식 시장이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큰 뭉치의 돈이 움직이면은 이게 파도처럼 쓸려 나갈 정도로 채권 시장의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일 주식 거래 대금의 뭐 한 30배는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주식 거래 대금에는 그죠? 한 2배 정도 된다. 그래서 그만큼 채권 시장이 거대하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시가총액 기준이고요. 이 친구는 거래액 기준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지금 시장에 있는 채권의 양, 이 미국 지금 채권 시장에 풀려 있는 채권의 시가총액 총합이 미국 S&P 500 주식 시장의 것보다는 작습니다. 하지만 이 S&P 500의 여기 대주주 지분이라든지 팔 수 없는 지분들이 일부 있죠. 묶여 있는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 대금은 이 시가총액보다 굉장히 작게 나타나는 반면에 이렇게 채권 시장은 사이즈는 작지만 이렇게 거래 대금은 많죠. 그래서 턴오버가 이렇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채권 시장의 크기가 크고 그거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이게 이제 유럽이고 이게 지금 이제 일본이 되겠죠. 그만큼 크다. 채권 시장의 대금이 그만큼 크다. 유럽, 회색 유럽, 노란색 일본, 그만큼 채권 시장의 규모는 주식 시장보다 상당히 거대한데 시가총액 기준으로서는 그렇게 거대하진 않지만 어떻다. 거래 대금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거대하다. 그 이유는 주식 시장은 매수 매도 공매수 공매도밖에 없고 일부 많은 포지션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현금성 거래로 이루어지지만 이 친구들은 파생 거래가 아닌 거의 채권을 이제 주고받는 리포라든지 뭐 이런 거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주식은 주식 자체에 그죠? 이 신용을 가지고 매매하기는 조금 껄끄러운 면이 있지만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이 채권은 그냥 맡겨놓고 가도 되고 뭐 내일 줘도 되고 오늘 줘도 되고 이 기초자산 자체의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래 방법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단기 자산으로도 보유할 수 있고 장기 자산으로 보유할 수도 있는 비위험 자산이죠. 즉 요게 쓰임새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자까지 주죠. 그래서 요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채권 시장이 규모도 크고 거래 대금도 있다. 하지만 주식 시장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큰 차이는 안 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 이제 한번 보자면 미국이 돈을 도대체 얼마나 찍었냐. 돈을 미국의 국채는 이렇게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어떻게 됐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QE가 재생산이 되면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이 테이퍼링을 중간에 했어요. 2008년에서 이제 이 정도까지 내가 미국에서 금리 인하도 하고 돈 풀기를 했죠. 버냉키 시절에. 근데 그 이후에 앨런도 들어오고 파월도 들어와서 금리 인상도 하고 요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을 중간중간에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테이퍼링을 할 때마다 이 경제가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국가 재정을 이 국가 빚을 줄이려고 했지만 또 올라가고 줄이려고 했지만 올라가고 줄이려고 했지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트인데 그러면서도 이 가격이 올랐죠. 지금 이 파란색은 이 찍어낸 가격. 자, 파란색은 어떤 가격이다? 파란색은 여기서의 가격이고요. 요 위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거다? 아까 전에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이게 계속 주고받으면서 형성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가격도 오르니까 채권을 찍어내기가 쉽죠. 왜? 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럼 금리가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이태리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국채 발행이 이제 증가를 했고요. 특히 유럽은 어떻다?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다만 어떻다? 유럽과 미국의 다른 점은 유럽은 한 개의 통화를 사용을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라마다 경제 구조나 신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돈이 필요한 나라들은 금리가 높아요. 돈이 필요 없는 나라들은 금리가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태리,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금리가 높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아닐 거고요. 한 0.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유럽 중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친구들은 마이너스 0.5%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아까 전에 말하는 이게 뭐냐면 바로 너무 수요가 강하고 공급이 적어요. 자, 미국은 어떻다?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은데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입찰할 때부터 이렇게 넘어가서 입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은 돈이 필요 없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국채를 적극적으로 안 찍고 있고 국채를 찍은 것보다 회수한 양이 더 많다 보니까 이렇게 빚이 늘어도 그 폭이 미국보다는 훨씬 적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놀란 거는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공기업 부채는 따로 계산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중국이 인플라이드 부채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유럽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의 추측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바뀐 것이 바로 뭐냐? 자, 아까 전 말대로 국채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발행한 가격이 될 텐데 기존 시장에서 특히 2018년 이후로 국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죠. 왜?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유동성이 증가하고 국채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금리가 1%입니다. 지금 금리가 1%예요. 그래서 지금 국채를 사면 어쨌든 뭐 한 2% 정도 금리로 내가 입찰을 받아가지고 만기 때까지 계속 연 2%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경제 상황하고 지금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입질 말로 이제 FOMC에서 예상치 입질을 주는 걸 보니까 나중에 되면은 금리가 0.25%로 떨어질 것 같은데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국채를 받을 금리가 연 1%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최대한 빠르게 지금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유동성도 많고 금리가 계속 인하되거나 인하된 채로 유지되겠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발행한 가격보다 이 국가가 발행한 가격보다 사람들이 여기서 거래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다?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 9,200원 9,000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국채 가격이 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이제 9,200원 주고 사고 9,400원 주고 사고 9,600원 주고 사고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다? 바로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2%를 넘어버렸죠. 자,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올라니까 유가도 오르고 구리도 오르고, 그죠? 이렇게 다 올라갔습니다. 왜? 물가가 상승할 거야. 물가 상승 기대감이죠. 하지만 어떻게 됐다? 물가 상승 기대감이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제시한 2%에서 1.5% 정도를 연방준비위원회는 어떻다? 건전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보는데, 이걸 넘어버린 거죠. 이 기대감이 지금 돈을 풀고 시장에서 자금을 회전하는 걸 봤을 때 어떻게 됐다? 2%보다 훨씬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 반대 상황이 된 거죠. 자, 지금 금리가 0.25%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를 받으면 한 0.5% 정도의 국채로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너무 오랫동안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전 사람들 생각에서는 이렇게 저금리가 오래 유지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많은 채권들이 마이너스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존까지의 이 인플레이션,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 오기 전까지 시장은 낮고 긴 금리 상태를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 들어왔죠. 왜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 들어왔냐? 백신 기대감. 어디를 중심으로? 선진국 중심입니다. 선진국 중심, 미국, EU, 일본을 중심으로 들어오게 됐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이 피해를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산업 생산이 증가를 했죠. 중국에 우리가 소매 시장 같은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왜? 중국은 선진국에 물건 공급한 나라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 친구들이 산업 생산이 증가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글로벌 트레이드가 다시 돈다는 거죠. 국제 무역이 돈다는 거고, 결국 국제 무역이 많이 돌면 이득을 보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선진국이죠. 즉 선진국이 두 번의 수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식 오르고 유가 오르고 구리 가격 오르고 뭐 다 오르죠. 철광석도 오르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연준이 생각했던 범위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2.8%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연방준비위원회의 이 중앙은행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1. 경제를 안정적이면서도 지속 성장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물가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다? 2% 안팎의 2% 레인지에서 움직이는 인플레이션인데, 그 기대감이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라서 연준이 금리 인사 가능성이 생겼죠. 그러면 지금 0.2%, 25% 시장 연준 금리 페드레이트에서 내가 국채를 받아봤자 0.5%밖에 못 받아. 너무 높은 가격을 입찰해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겼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1% 정도 금리가 됐을 때 차라리 1.25% 금리로 받을래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국채를 안 사기 시작하죠. 자, 국채를 안 사면 첫 번째 어떤 게 떨어집니까? 자, 내가 여기서 국채를 비싼 가격에 사기 싫어요. 그러면 이입찰가가 먼저 떨어지죠. 이 가격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가 거래하면서 이렇게 돈을 더 주고 구매하는 이 방식이 아니고 반대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채를 갖고 있던 사람은 어쨌든 이 시장의 판도가 변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국채 시장에서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채를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이자는 얼마 없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자가 거의 0인 상태에서 가격만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팔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죠. 왜? 지금이라도 팔면 나중에 살 돈이 생기는 거예요. 갖고 있어도 아무런 이자를 주지 않는 국채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매매할 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엑소더스가 판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미국발 금리 인상에 그죠? 많은 국가들이 반응을 했지만 어떻게 된다. 그죠?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아니죠. 미국이 가장 큰 반응을 보인 거죠. 왜? 미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국채의 공급도 많고 어떻다. 수요도 많았으니까. 거래량이 많았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의 거래액과 거래량이 다른 시장보다 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국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계가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미국 밖으로는 크게 번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다? 다른 나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채권의 공급이 적었죠. 미국이 엄청나게 찍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존 위기를 거치면서 채권 공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또 유로 달러 환율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안전자산의 달러가 막 올라가다가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으니까 유로화가 저 세상 밖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국채 이제 미국 밖에서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미국 내에서도 과연 어떤 국채가 많이 매도세 역할을 받았는가. 자, 아까의 우리가 이제 말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경기도 좋아질 거고 물가도 오를 거다 라고 봤는데 금리는 그죠? 금리는 제롬 파월이 계속 얘기했죠. 이 사태가 끝나기 전까지는 금리를 낮은 상태로 오래 지속하겠다. 즉 금리는 낮은 상태로 지속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드 커브 평탄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됐다. 바로 단기에 생각보다 단기간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매도세는 어떻다. 단기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쳤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2년 후에 금리가 지금 0이죠. 에서 0.25죠. 거기서 2가 오르면 지금 2년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죠? 이걸 팔아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고 나서는 금리가 2가 될 거니까요. 근데 이게 0.25가 오래 지속되다가 2로 된다 하면 여기서 2년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요 시간 동안만 갖고 있다가 여기서 다시 국채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임박하지 않았다는 시그널이라면, 임박하지 않았다는 뭐 6개월 이런 게 아니죠. 국채 시장은 조금 더 텀을 둬야 되는데, 어쨌든 이 만기 내에 금리 인상이 안 오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된다. 바로 단기물은 가만히 있고 장기물만 가격이 떨어집니다. 왜냐? 장기물 30년 동안 10년 있다가 10년 안에 그 금리 인상이 걸리니까요. 그리고 30년에는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10년물 파는 거, 30년물 파는 거, 2년물 파는 거 이렇게 되면서 일드가 쭉 서게 됩니다.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금리는 가격에 반대하니까 일드가 이렇게 쭉 서게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여기 스프레드가 생기게 돼요. 스프레드가.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다. 이 스프레드에 대해서는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넓어지게 되는데 결국 지금 시장은 어떻다. 언제 금리 인상이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가 백신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그죠? 백신이 물량이 몇 개가 들어온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백신 접종해서 과연 이게 예방이 되는, 완벽하게 되는지 완벽하게 안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신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다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만기별로 속도가 지금 다 같이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에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올 거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죠? 근데 어떻게 된다? 2년인지 5년인지 1년인지 6개월인지 3개월인지 6개월 3개월 아니겠죠. 1년 2년 5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이미 부양책이 많고 부양책이 풀려가지고 데이터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시장금리는 그대로입니다. 아직 시장금리는 안 올랐어요. 부양책 진행됩니다. 그리고 연준의 유동성 공급 계속되죠. 일단은 연준이 이 사태 끝나겠다고 선언 안 하지만 어떻다? 이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랐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랐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서 국채금리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금리는 낮아요. 그리고 무위험 수익률이죠. 자, 어떻다? 아까 전에 국채는 그 자산이 미국 정부, 유럽 정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가 보증하죠. 그러니까 아주 낮은 그 위험을 갖고 있는 거니까 무위험 수익률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부터는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회사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이나 만기까지 매년 받는 국채 이자나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년 일단 주식에 투자 안 해도 다른 대안이 생긴 겁니다. 1번. 2번은 뭡니까? 2번은 인플레이션이죠. 자,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옛날에는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1%, 뭐 0.5% 이렇게밖에 안 떨어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기대감이 5%를 넘어간 거예요. 5% 넘어간 거예요. 2%를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하는 화폐 가치도 크고 주식에 투자하면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기회비용도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회사를 비교를 할 겁니다. 자, 똑같이 주가는 100입니다. 왜 그러냐? 야, 미래 이 회사는 100원을 벌 거니까 성장성을 생각해 보니까 한 회사는 지금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미래에 어쨌든 100원을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제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적자지만 적자폭이 줄다가 몇 년 있으면 0이 되고 쭉 크게 빠르게 성장해서 100이 될 겁니다. 회사 B는 지금 일단 흑자입니다. 하지만 아주 미미한 흑자예요. 하지만 계속 일정하게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 50% 정도 되는 아주 멋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총합 100입니다. 자, 회사 A는 아주 고리타분합니다. 이 회사는 성장도 안 해요. 매년 그냥 10원밖에 안 법니다. 성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타입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의 현금 흐름의 합을 더하는 DCF 방식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하나는 가치주, 하나는 성장주, 하나는 벤처입니다. 좋아요. ABC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같으면 이자율이 너무 낮고 기회비용도 없죠. 자, 인플레이션이 원래는 0%였어요. 인플레이션 0%. 자, 화폐 가치가 거의 변동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화폐나 지금의 화폐나 똑같아요. 왜? 내가 지금 돈을 은행에 가서 넣어도 똑같고 물가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더해서 100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 자, 지금부터 생각해보니까 자,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1.5%가 되고 국채금리가 1.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식에 투자 안 하면 내가 그냥 마음 놓고 누워 자면서 아무 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투자하는 국채 투자에도 1.5%의 이자도 받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1.5%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년 내 돈의 가치는 3%씩 까지는 거죠. 이렇게 3%씩 우리가 까봅시다. 매년 복리로 3%씩 까요. 자, 그렇게 해서 먼저
A라는 회사의 가치를 구했더니 지금의 가치를 보면 87.5구나. 자, B라는 회사에 구했더니 자, 금리가 낮은 상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태에서는 똑같았는데 갑자기 그죠? 8% 낮아집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마이너스에서 돌아 나오는 회사, 그죠? 어떻게 된다? (14% 낮은 겁니다. 기업 가치가. 지금부터 성장주의 밸류는 급격히 떨어져요. 이번에는 더 극단적으로 5% 5%다. 뭐 2% 8%다 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성장주는 26%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요. 벤처,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 나올 때 이 기업의 가치 평가는 47%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이 같이 올라가는 시장에서 어떻게 된다? 가치주가 강한 거죠. 자, 보세요. 지금 100에서 87.5% 밖에 안 떨어졌죠. 그럼 이게 얼마 떨어졌으면 12.5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이거 떨어질 때는 거의 20이 떨어졌죠. 19가 떨어졌죠. 여기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금융적 환경이 변한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변한 거죠. 어떻게 된다? 가치주는 거의 타격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다? 회사의 성장성으로 주가를 올린 것들, 예를 들면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돈이 안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제 시장은 성장성을 보는 시장, 자, 성장성을 보는 시장이 아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가치주로 돌아간다. 왜? 자, 미래 돈의 가치가 떨어졌고 현재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해진 시장이 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 입장으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데, 특히 제가 또 두 번째 가치주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가치주는 이미 사업이 확립이 돼 있죠. 그 말이면 무슨 말입니까? 재고가 많아요. 매입 채무도 많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죠. 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어떤 건 오를까요? 물건의 가치는 오르겠죠. 근데 이 회사 뭘 갖고 있다?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사업이 성숙했어요. 그죠? 내가 이 회사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대형화, 즉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어요. 자, 그럼 뭡니까? 원재료에서 오는, 그죠? 원재료에서 오는 가격 부담은 어떤다?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 가격 인상으로. 근데 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으니까 원자재를 사올 때는 규모의 경제, 구매력으로다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갑질, 구매력 갑질로 이건 낮추고 이건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용도 어느 정도 떨굴 수가 있죠. 왜? 나는 대형 회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재고도 많고 매출도 많고 점유율도 많은 회사들이 이런 환경에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주식 폭락은 오지 않지만 어떻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주식 폭락은 안 올 것이다. 왜냐? 이미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유동성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경제 회복이 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 안 했으면 애초에, 그죠? 안전자산이 국채가 떨어질 리가 없고 인플레이션이 오를 리가 없고요. 근데 이게 일어났다는 건 어쨌든 이제 백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제 성장주의 시대가 아닌 이제 가치주로 완전히 변한다. 근데 옛날에는 성장주가 올라가는 거에 가치주가 따라 올라오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성장주는 디스카운트가 생기니까 이건 떨어지고 가치주는 그냥 자기 자리 가는 거죠. 그래서 가치주에 탑승을 해야 되고, 결국 이후에 이 경제가 또 살아나면 이제 이 회사들이 가장 큰 이제 수혜를 입는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일단 국가가 그죠? 국가가 부양책을 어쨌든 쓰고 있고 연준이 채권을 계속 매입을 해주니까 이게 뭐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게 뭐 관련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 투자와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어떻다? 어떤 사업이 가장 유리할까? 소비 뭐 괜찮다. 하지만 어떤 거? 인프라 사업, 큰 거. 인프라 사업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사업. 자, 옛날에 뭐 인터넷, 금융 뭐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정말 베이직으로 내려가서 옛날 시대의 사업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미국 시장의 PER과 베타죠. 자, 베타는 무엇이다? 그렇죠. 시장에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낸 거죠. 이거를 내가 비교해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자, 베타는 시장에다 많이 그죠? 반응한다는 건데 이런 쪽의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자, 시장에도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다? 밸류도 높죠. PER도 높아요. 즉 이게 뭡니까? PER이 왜 높을까요? PER 왜 높죠? 똑같이 주가 100인데 미래에는 똑같아지는데 왜 PER 높죠? 지금 당장 수익이 적죠. 그러니까 PER 높죠. 그런 회사 중심으로 했습니다. 성장성이 있고 시장에 대한 반응도 많이 하죠. 왜? 유동성이 들어오면 가장 크게 반응을 하니까. 또 낮아진 국채금리와 인플레이션에 가장 수혜를 보는 회사들은 이 회사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그룹에서 우리가 어떤 그룹을 합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죠.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뭐냐? 시장에 대해서 반응을 좀 적게 한다. 왜? 이제 주식시장에 있던 유동성이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일부 국제시장으로 다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국채금리는 안 떨어질 거예요. 자, 국채를 계속 내가 주식시장에서 국채금리로 돈이 들어와도 국채금리는 안 떨어진다. 왜? 바로 정부 부양책이 있기 때문이죠.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날 겁니다. 국제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하던 거 월마트, 버라이즌, 코카콜라, AT&T, 화이저, CBS, 인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내려올 겁니다. 물론 인텔 같은 경우 이 회사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치주로 내려오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저 위쪽에 있습니다. 테슬라 저 위쪽에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가치주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주를 갖고 있으시다면 그죠? 그다지 패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들은 어떻다? 별 피해를 안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장주, 미래 먹거리 이런 거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타격을 좀 보셨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 진정되지 않는다면 즉 어떻다? 인플레이션 기대감 계속 높아져요. 그리고 국채 금리는 계속 높아집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을 겁니다. 특히 이 회사가 더 먼 미래에 더 큰 수익을 보장할수록 말이 안 되는 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장주에 투자하시더라도 지금 당장 수익 그래서 한국 시장에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들은 그나마 괜찮다. 왜 LG화학도 화학 있고 SK이노베이션도 화학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적자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이제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말이 안 되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많은 하락을 이뤘던 게 바로 뭡니까? 자동차를 만들어서는 하나도 돈을 못 벌고 엄청난 수익성이 있고 엄청난 비전이 있지만 아직도 그걸 이뤄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테슬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요. 자, 애플도 많이 떨어졌는데 애플이 떨어진 이유는 제가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회사는 돈이 많은데 이 현금이 많은데 이 현금이 세금 문제 때문에 어디 다른 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에 대한 가치 문제도 있고 해서 또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해서 여러분들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들을 자꾸 리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주식시장에서 아무래도 이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어떤 분석 같은 거는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소나 전기차 뭐 이런 거는 하지만, 물론 화려해 보이고 멋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실리를 좀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요런 정보들을 조금 더 많이 제공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완전 넋두리죠. 근데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영상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